그날은 레이와 수잔이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1995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얘들아 어서와. 너희 엄마가 너희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꼭 한번 저녁 식사를 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서? 아니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수잔 아줌마? 그럼 잘 보냈지. 어서 의자에 앉으렴.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봤는데 좋아해줬으면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빠하고 데이트 잘 가셨고? 네, 저흰 귀찮은가 봐요. 아줌마는 엄마 덕분에 너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성의 두 아들이 크리스마스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하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레이도 함께했죠.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기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어머니가 집으로 와 데려가게 되었죠. 이렇게 별 탈 없이 크리스마스 밤은 지나가는 듯 보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쩐 이유에서인지 화가 난 이웃집 여성이 찾아와 레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애인이 내 아이한테 어떤 짓을 한지 알아? 입에 담기도 더러울 정도로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너도 한패 아냐?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아이들을 잘 데려가셨잖아요. 이웃집 여성은 레이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수잔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카라반을 소개해주겠다며 나갔다 왔던 때였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당시엔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일이 일어난 것이라 지금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웃집 여성을 간신히 진정시킨 뒤 잠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그녀는 레이에게 달려가 당장 카라반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존의 집이었습니다. 수잔은 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모든 내용을 전달했죠. 하지만 이때까지 수잔은 존이 어떻게 행동할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만에 레이는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죠. 아동 성추행범인 레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 이웃집 여성은 안도했지만 사실 그녀를 제외하고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레이가 카라반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노심초사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난 지 4일이 지난 12월 29일 이른 오전이었죠. 갑자기 어떤 남성들이 카라반에 들이닥쳐 레이의 머리에 천을 뒤집어 씌우고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차 트렁크에 싣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이 지나자 레이는 남성들에게 어떤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침내 두건이 벗겨지고 남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잔의 애인인 존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수잔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존의 친구인 로버트였죠. 이 빌어먹을 게이 아동 강간범 자식아, 넌 선을 넘어버렸어. 알아?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수잔과 아이들이겠지. 왜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미친 자식아. 가서 사과할게요. 제발 풀어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존은 로버트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시켰고 곧 레이는 2층에 있는 욕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존은 로버트가 메고 있던 자루에서 긴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닥에 다리를 대는 대로 벌리고 누워봐. 그래, 잘하네. 지금처럼 시키는 대로 잘하면 목숨만을 살려줄 테니까 계속 잘하길 바래. 혹시 골프 좋아해? 아니요. 살려주세요. 나도 골프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스윙 연습은 계속 했었거든. 이제 실제 공을 쳐봐야 될 것 같은데 공이 어디 있더라. 네 다리 사이에 2개나 있네.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마, 목숨을 살려준다니까. 그냥 골프 연습하게 공 좀 빌려줘. 다리 오므리면 뼈 작살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벌리고 있어. 존은 긴 쇠파이프를 이용해 그의 사타구니를 있는 힘껏 후려칠 때마다 소아 강간범 새끼, 변태 새끼라고 외쳤고 고통에 신음하던 레이는 실신하게 이르렀죠. 로버트는 샤워기에 물을 틀고 그의 얼굴에 뿌려 다시 정신을 차리게 했고 그와 같은 고문은 몇 번이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고환이 테니스공 크기로 부풀어 올랐을 때 멈춰질 수 있었고 로버트에 의해 부축되어 일으켜진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끌려나가다시피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해줄게. 여긴 바카라라는 곳이고 이 집은 수잔 말고 내 다른 여자친구랑 같이 렌트해뒀던 별장이야.
연말 연휴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애들레이드로 떠난 상태고 네가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로버트는 레이를 차 뒷좌석에 던져놓다시피 태우고는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었고 존은 신음하고 있던 레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애들레이드로 이동하기 시작한 그들 차량의 위로는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고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늦은 밤에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로버트와 존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였을까요? 약 2시간이 지나 애들레이드에 있던 한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신음하고 있던 레이를 끌고 들어간 그 집 안에는 한 여성이 토끼 눈을 한 채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 여성은 존의 애인인 크리스틴이었습니다. 그 집은 크리스틴과 존이 함께 머무르는 집이기도 했죠. 크리스틴,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 신음하며 엉망이 되어 있던 레이의 모습을 보고 놀란 입을 다물 수 없던 그녀는 그가 욕실로 끌려 들어갈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안에서 존이 내뱉는 욕설과 두들겨 맞으면서 신음하던 레이의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30분이 지나 반죽음이 된 레이는 끌려나와 존의 방에 있던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그 방은 존이 관계도를 그려놓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이때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방관자로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크리스틴이 이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던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한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로버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레이를 끝장내는 모습을 옆에 서서 지켜보기까지 하였죠. 마침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던 레이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크리스틴은 무표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때? 선물이 마음에 들어? 이 말을 듣게 된 그녀는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집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존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입장으로서 자신도 그러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기에 했던 행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좁은 마을에서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가 떠올라 억눌려 있던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녀가 레이를 살해하는데 함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목숨이 끊어진 레이를 들쳐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엔 존이 물탱크를 세우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덩이가 있었고 레이를 그 구덩이 맨 아래에 묻어버리고자 했죠. 어렸을 때부터 땅 파는 것을 좋아했던 존은 더욱 깊게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은 사다리를 놓아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깊이에 달했습니다. 일단 깊숙한 부분에 레이를 던져놓고 존은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잔에 관한 문제였죠. 카라반 안에 그의 짐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로 사라져버린 것을 알아챈다면 레이의 행방을 쫓을 테고 그건 그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수잔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수잔, 집에 있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레이는 어떻게 된 거야? 카라반에도 없는 것 같던데. 내가 카라반에서 나가라고 했었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땐 안에 있는 걸 보고 왔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간 건지 없어졌어. 짐은 그대로 있어서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레이한테 다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었거든. 좀 세게 말을 하긴 했는데 혹시 나쁜 생각을 먹은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 네가 그랬다면 어디로 간 거지? 겁먹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건 아닐까? 걔가 원래 겁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걔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 양심이 있다면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그녀는 존의 의도대로 믿어가는 듯 보였고 평소에 잘 다져놓았던 그녀와의 관계가 꽤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존은 크리스틴과 함께 바카라에 있는 별장과 애들레이드 북쪽 외곽에 있는 집 한 채를 렌트하고 있었는데 수잔은 그 애들레이드의 집에서 북쪽으로 약 2블럭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였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할 수 있었지만 빨리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1996년 30세의 존은 47세인 수잔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수잔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매번 딸들을 이용해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이유로 점점 존은 피로를 느껴가기 시작했죠. 존의 입장에서 그녀는 로맨틱한 관계이자 동시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기에 하루빨리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존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놓고 밀고 당기고 있던 1996년 11월의 어느 날, 수잔의 오빠인 해리슨이 간만에 집으로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동생의 집에 놀러온 그는 항상 깔끔하게 지내고 있던 곳이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구들은 자리에 없었고 남은 물품들조차도 마치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들은 꽤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인지 삐쩍 말라있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져야만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수잔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리슨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제이미는 하교하여 집 앞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 잔디밭엔 누군가의 물품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곧 집안에 있던 어머니인 크리스틴을 만나 잔디밭에 버려져 있는 물품들이 누구 거냐고 물었지만 자신도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고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 퇴근하고 돌아온 존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수잔 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 들었지? 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 소식이 퍼졌는데 이상한 소문들도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누가 죽였을 거다, 어디 도망갔을 거다, 납치당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 사실 내가 그날 밤에 수잔을 봤었는데 아직 경찰에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계속해서 나랑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 전에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지. 근데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난 그날 밤에 단호히 거절하려고 수잔의 집에 갔었어.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야.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거든. 창문 안으로 봤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집 주변을 돌면서 안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찾기 시작했고 작은 욕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었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그 안에서 수잔이 목욕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야.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해줄게. 나체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진심으로 놀라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지. 그럼 000에 신고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벌써 다 얘기해줘버리면 재미없잖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존은 로버트와 함께 제이미를 만났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이미가 궁금해하는데 말해줄까? 진짜 모르는 거야? 응. 며칠 전에 얘기해줬더니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듣더라고. 그렇지, 제이미? 아니에요. 그럼 이 형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어디까지 들었어? 욕실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존이 알짜배기는 빼놓고 얘기해줬구나. 존이 그날 밤에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그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 그 집으로 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가보니 나체로 자빠져 있더라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차피 죽었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줘야겠다고 말했었지. 존이 예전에 일하면서 배운 기술이 있는데 도축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네. 그 현란한 기술을 너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돼지 도축하듯 그 여자를 손질했지. 아주 예술적으로 말이야. 그리고 남아있던 머리를 들고 존에게 이렇게 말했었어. 이봐 존, 이제 마지막인데 키스라도 해줘야지. 기억하고 있어 존? 잊을 수 없지.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는 해체한 몸을 욕조에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내서 마치 돼지고기처럼 만들었지. 그리고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존의 집 뒷마당에 있던 구덩이로 가져와서 넣어버렸지. 작년에 그 아동 강간범을 묻었던 건 말이야. 아동 강간범이라뇨? 로버트,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 했는데 말해버리면 어떡해? 뭐야구나. 미안해. 어쨌든 혼자 다니니까 쓸쓸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들었던 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제이미? 네, 그럴게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비웃듯 얘기하는 그들을 보며 제이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살인을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묘사하는 그들의 눈밖에 나는 순간 자신도 그 피해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존과 로버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미 싼 사람을 상대로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생각해낸 꽤 구체적인 시나리오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잔은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얼굴이 누구에게 얻어맞은 듯 상처와 멍투성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차를 고칠 돈이 필요해서 2명의 남성에게 $1,000를 빌렸는데 약속 날짜가 되어도 갚지 않자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폭행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 남성들 중 한 명은 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야기해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녀가 가을로로 20대 남성과 함께 달아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결혼했다고까지 들었다. 이러한 소문은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펼치고 있던 형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형사들은 이사를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녀가 돈을 어디서 인출해 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꽤 의외의 장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올라가 아닌 그녀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인 애들레이드 북부에 있는 ATM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죠. 정확한 주소는 워털루 코너 로드였습니다. 면밀히 말하자면 그녀의 집 쪽에 있는 곳이 아닌 존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던 사람이 존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형사들은 곧바로 그의 집을 방문하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말씀이시라면 지금 말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틴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잠시 두 집 살림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한 그는 수잔이 자신을 집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결국엔 정부 지원금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사들은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도 있는 증거도 없었기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수잔의 딸들과 부모님에게 전했죠. 말이 되지 않는다며 딸 중 한 명은 은행으로 찾아가 어머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주소지를 알려달라며 요청하였고 직접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선 본인을 제외한 어떤 개인 정보도 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로써 거부권을 행사했죠. 수잔 앨런은 이렇게 실종자로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러 1997년이 되었고 존과 더욱 가까워진 로버트는 그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와 아동성애자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로 인해 베리와 함께 지냈던 과거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변했으며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을 때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드러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후로 로버트는 3명의 아이가 있는 한 이혼 여성과 약혼까지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정상인과 같은 사회생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레이드 지역에서 활동하던 자치 소방협회의 소방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죠. 몸집이 컸던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순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치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덩치가 큰 캐릭터의 이름이었고 마치 그와 꼭 어울리는 듯 보였죠. 멍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언제 어디서나 쏟아내는 모습도 그 별명과 어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존보다 혐오를 느끼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흑인이나 아시아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파시즘에 물들기 시작한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동료 대원들에 의해 수갑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물함 안에서 말이죠. 경찰도 아닌 그가 이런 수갑들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길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면 포박해 놓을 작정으로 준비해둔 것이라고 둘러댔었습니다. 로버트가 이렇게까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던 이유는 마이클 가디너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동료 소방대원 중 한 명이었는데 평소에도 여성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모두에게 잘 알려진 동성애자였습니다. 게다가 약혼자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그를 집에서나 직장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기에 직접적인 혐오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마이클이 로버트의 집에 놀랐던 날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약혼자가 그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기에 겸사해서 놀랐던 것이었죠.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했다고 들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하지만 로버트의 마음속에 있던 그에 대한 혐오는 지워버릴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이클이 한 아이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로버트의 머리에선 어렸을 적 성추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태어나기 전 그의 부모님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하여 그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마이클을 제대로 키워내려 했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컸던 탓이었을까요? 그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그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과 재혼하기에 이르렀고 아빠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마이클은 그 남자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도 자신을 멀리하려는 마이클을 좋아할 리 없었고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빠진 관계는 마이클을 향한 학대로 이어졌죠. 결국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대 가정에서 방치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위탁가정에 맡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이클이 맡겨진 곳엔 그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성적학대로 인해 동성애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마이클은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었고 막내였던 여자아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지냈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비교해 다소 떨어지는 사교성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며 때론 털털한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으로 마이클이 다가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고 어느덧 그의 곁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97년 마이클이 1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던 마이클은 애들레이드 북부 지역 자치 소방대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로버트의 약혼자인 니콜 주리타의 여사촌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니콜이 그에게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이클 미안한데 일 때문에 좀 멀리 가야 돼서 우리 아이들을 며칠만 돌봐줄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네? 그런데 로버트가 집에 함께 있긴 할 거라서 크게 도와줄 일은 없을 거야. 그냥 그가 집을 비울 때만 아이들을 돌봐주면 돼. 보답은 출장 다녀와서 톡톡히 하도록 할게. 걱정 마. 보답 같은 거 바르지도 않아. 조심히 다녀오기나 해. 그는 다음날 로버트와 니콜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안녕? 무슨 일이요? 니콜의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해서 말이야. 며칠 동안 너희 집에서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난 들은 거 없는데? 못 믿겠으면 니콜한테 연락해봐. 난 조금 이따 다시 올게. 아니야, 뭐 일단 들어와. 연락이야 네가 집에 있을 때도 되는 거니까. 그는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다투려는 두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소리 지르면 못 쓴다며 타이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로버트가 쿵쿵거리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방향을 쳐다보자 그의 커다란 주먹이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니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와 아이들은 집에 있었지만 마이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바로 어제 집이 비어있던 틈을 타 도둑질을 하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간 니콜은 아끼던 귀금속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곧바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와 함께 지내고 있던 사촌인 한나와 만날 수 있었죠. 언니 무슨 일이야? 마이클 집에 있어? 며칠 동안 언니네 집에서 머무르는 거 아니었어? 아니 로버트가 집에서 나갔다고 얘기해서. 어쨌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이클이 머물기로 했던 방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마이클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 믿기 힘든 것도 있었고 로버트가 그를 평소에도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차를 훔쳐 타고 간 것 같다고 했던 로버트의 말이었죠. 니콜은 출장을 떠났을 때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갔었는데 그 차량을 마이클이 끌고 달아나 버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운전면허증조차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마이클이 머물기로 했던 방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침대 밑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돈과 신분증, 복지카드, 신용카드 등 도망친다면 절대 빠뜨릴 리가 없는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죠. 게다가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 한 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니콜에게 내 인생에서 널 만날 수 있던 건 정말 큰 행운이야.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일할 수 있는 직장까지 마련해준 너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야. 항상 너에게 감사하며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며 지내도록 할게. 평생 친구 마이클이. 이 편지는 그가 니콜에게 전해주기 위해 지갑에 넣고 다녔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이 돌아오기 전날 밤 머레이 브리지에 있는 존의 렌탈하우스에선 3명의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존과 로버트 그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 마이클이었죠. 마이클은 작은 플라스틱 박스 위에 까치발을 하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천장에 매달린 밧줄이 묶인 채로 말이죠.
그는 이미 심각하게 두들겨 맞은 듯 몸에는 성한 곳이 없이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있는 그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소파에 앉아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버트와 존은 비웃기 바빠 보였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에 존과 로버트는 그의 집으로 가 마이크를 납치했고 이 집으로 데려온 뒤 쇠몽둥이와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과 고압 배터리를 사용해 찢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하체에 집중되어 있던 폭행은 그렇게 위태롭게 서 있던 마이크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존은 그가 절뚝일 때마다 힘을 내보라며 소리치며 웃었고 로버트는 괴로워하는 마이클의 모습을 흥미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리 길게 지속되진 않았고 결국 다리에 힘이 빠져 플라스틱 박스가 넘어졌을 땐 그들의 사악한 웃음이 가장 크게 들려왔습니다. 둘이 19세의 마이클을 납치하여 살해하기로 한 계획은 꽤 디테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야 할 시나리오를 준비했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납치한 마이클을 시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상대방은 마이클이 이사가기로 약속한 오래된 친구였죠. 짐이 늦은 밤에 전화해서 미안해. 아니야, 무슨 일이야? 잘 지내고 있지? 응, 그럼 빨리 너희 집으로 가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내 방을 깨끗하게 준비해뒀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얼른 오기나 해. 그런데 무슨 일 없는 거 맞아? 야, 빨리빨리 걸어와. 응, 조금 쌀쌀해서 그래. 나 내일부터 스노우타운에 좀 다녀올 예정이야. 혹시 연락이 좀 늦더라도 이해해줘. 다음에 봐, 짐이. 그 다음 통화는 로버트의 약혼 여인 니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음성사서함을 통해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니콜, 이런 말을 남겨서 정말 미안해. 네 목걸이와 귀걸이들 내가 좀 가져가도록 할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마.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무한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릴 거니까. 알았지? 사랑하고 미안해. 이러한 통화로서 그들은 마이클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지만 지미와 니콜의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도 이상한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그의 방으로 돌아와서 소지품들을 챙겼고 니콜의 귀금속들까지 챙겨서 마치 도둑질을 하고 스노우타운으로 달아난 것처럼 꾸밀 수 있었죠. 한편 니콜의 신고로 경찰들은 이 마을을 돌며 탐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콜을 제외한 그의 지인들은 모두 로버트와 존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증언해주고 있을 뿐이었죠. 그것은 니콜의 귀중품을 도둑질한 뒤 스노우타운으로 도망갈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Event 239, show you clear. 토마스 트레빌리언은 애들레이드 북부 외곽의 가난한 마을에서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그는 13살이 되어 외가에 버려져 18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었던 그는 집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몇 달 동안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끝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때는 1997년 말이었고 동네 지인들에 의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땐 키가 크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한 남성이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바로 이웃집으로 가 그 집의 주인에 대해 물었고 이웃 사람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죠. 그들은 손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데에 만족하고 다시 발길을 돌렸고 때때로 이곳을 지나가며 잘 지내고 있길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방문을 한 지 몇 주 정도가 지났을 때 토마스의 짐들이 집 밖에 놓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스 겉에는 토마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기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 잘 지내는 듯 보이는 토마스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그대로 놔두기로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났을 땐 집 전화에 한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토마스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레이드에서 머물고 있고요. 제가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 큰 걱정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조만간에 인사드리러 가도록 할게요. 언제나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해당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안타깝게도 수신이 금지된 공중전화로 밝혀졌습니다. 존이 베리가 18살짜리 아이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건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베리의 꼬임에 넘어가 몇 년 동안 동거를 했었던 로버트에게 전해들어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18살짜리 아이는 토마스 트레빌리언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그 아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 과거에 누구였던 것인지는 존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베리가 존의 계획에 있어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서 그가 또 다른 범행을 하는데 눈 감고 모른 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997년 10월 17일 금요일 낮 분노하고 있던 존과 로버트는 베리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 쪽으로 걸어나오자 베리보다 덩치가 컸던 로버트가 그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집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토마스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존은 그에게 걸어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토마스,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토마스는 평소에 자신을 막대하고 변태적인 짓을 계속해서 요구해오던 베리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존의 제안을 듣고 단순히 혼을 조금 내주려는 것으로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리,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괜찮으니까 웃어봐. 토마스도 무서워하고 있잖아. 그래, 얼마나 좋아. 그런 분위기도 좋아진 김에 네 정부지원금 카드 번호랑 계좌번호, 통장번호 모두 여기 써봐. 왜? 몇 글자 적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로버트, 어떻게 하면 베리가 부탁을 들어줄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봐 베리,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이야. 미안하다. 여기 써줄게. 좋아. 그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니까 이 기세를 다시 몰아서 전화 잘수를 줄게. 전화라니? 너 요즘 토마스하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너희 어머니한테 간만에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인사를 드린 건 어떨까? 베리는 존에게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어머니인 실비아 레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나? 와 전화했노? 그냥 잘 지내고 있나 해서.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그 어디고? 저 퀸즐랜드로 여행 떠나는 중이에요. 다녀와서 또 연락드릴게요. 사실대로 말해라. 무슨 일이고? 엄마, 야, 이 새끼 미안하다. 존은 베리에게 주먹질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며 경고했고 이번엔 이웃인 조안나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베리는 그녀에게 잠시 여행을 다녀올 테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한테 밥을 좀 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존은 흐느끼는 베리의 입에 말려져 있는 붕대를 통째로 쑤셔놓고 덕트 테이프로 턱 아래까지 칭칭 감아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동 중 허튼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차를 세워 트렁크에 집어넣어버렸죠. 그리고 어디론가 몇 시간의 이동한 끝에 차량은 다시 멈춰섰고 베리는 어느 빈집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던져지다시피 쓰러진 베리에게 존과 로버트,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존과 로버트의 손에는 한 쌍의 플라이어가 들려져 있었죠. 베리는 과거에 그들과 함께 시체를 처리한 기억이 떠오르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습니다. 플라이어를 이용해 베리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하나씩 으깨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짓을 끝낸 둘은 그의 목을 졸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토마스의 눈에 그 둘은 고문하는 내내 희열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숨이 끊어진 베리를 바닥에 있던 카펫을 잘라 말아놓았고 어차피 빈집이었기에 당장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단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방치해둔 채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베리의 이상함을 느꼈던 어머니인 실비아는 딸인 크리스탈 레인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크리스탈도 퀸즐랜드에 살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여행을 떠난 베리가 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근데 어제 오빠한테 전화가 왔었어. 베리가 뭐라고 했노? 아니,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내 말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거든. 음성 사서함 남기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 뭐라고 하더노?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며칠 뒤에 우리 집에 들른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노? 신경질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한마디도 안 끊고
지 할 말만 쭉 하고 끊어버렸고 틀림없이 음성사서함이 아니라 통화 중이었는데도 그랬던 게 진짜 이상했다. 둘은 베리와 통화했던 내용이 모두 평소 같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했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한편 토마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종갈 로버트에게 환영받는 팀의 일원이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로버트는 자신과 같은 과거를 갖고 있던 토마스에게 범행 도구들을 다루는 요령들까지 알려주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신이 일하고 있던 소방대에 갈 때마다 함께 했었는데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단지 조용한 아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마스는 로버트가 약혼녀, 아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함께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행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말이죠. 단지 벨이라는 포식자에게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를 신뢰하던 그 둘의 생각은 조금 틀렸던 것이었을까요? 토마스는 이러한 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이들과 같이 나누기보단 3자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자는 사촌 동생인 레너였죠. 밀고 하고자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꺼냈던 건 아니었고 원래부터 종종 만나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곤 했는데 마침 베리를 범행한 지 3일이 지난 1997년 10월 30일 목요일에 만났을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애들레이드에서 유명해진 베리 실종 사건에 대해 우연찮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엔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결국엔 많은 내용들을 털어놓기에 이르렀었죠. 베리는 자신과 함께 동거하던 아동 강간범이었으며 그를 벌하기 위해 2명의 남자와 함께 고문한 뒤 죽이고 44갤런짜리 드럼통에 숨겨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는 평소에도 허풍이 심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의 습성을 들어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나 11월 4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부터 토마스는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왔던 영향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베리와 지내면서 그 증세는 심해졌었고 마침내 며칠 전에 베리를 살해하는 데 동참하면서 그 증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듯 보였죠. 그냥 집에 있는 동안에도 엄청 불안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심각하게 경계하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로버트나 누가 됐다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집 밖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릴 때면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뛰쳐나가기도 했죠.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토마스가 베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끄는 약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조부모와 살고 있을 때 병원을 다니며 규칙적으로 먹던 약이 있었는데 그 약들을 모두 끊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화요일 그날 오후는 로버트의 의보딸이 키우던 강아지가 예민했던 것인지 심하게 짖어대는 날이었습니다. 2층 자신의 방에서 누워있던 토마스는 이 소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뛰어가 칼을 집어들고 강아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놀고 있던 아이 중 한 명은 그것을 보자마자 강아지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토마스는 강아지 목을 따버릴 테니 내놓으라며 칼을 치켜들고 쫓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어떻게든 강아지를 지키려 했고 결국 로버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마스의 멱살을 잡고는 자신의 차에 던져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 로버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토마스의 모습을 다신 찾아볼 수 없었죠. 이렇게 토마스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난 11월 5일 수요일에 애들레이드 외곽에 있던 한 도로를 지나던 트럭 운전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큰 나무에 사람이 목을 매단 채 죽은 듯 하다고 말이죠.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그 운전수는 바람에 흔들리는 형체를 보고 사람일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경찰이 출동해 목이 매달린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토마스 트레빌리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지갑과 돈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본 결과 어렸을 적 학대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꾸준히 처방받아야 할 약을 몇 년 동안 처방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병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을 매달았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수없이 발생되는 자살이나 살인사건을 마주하는 일반적인 호주 경찰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상이었을 뿐 정확한 부분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토마스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은 로버트의 집으로 확인되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인지 살인인지 불확실했던 경찰은 먼저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포했고
그의 최근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시각은 오후 12시 30분이었죠. 점심시간에 맞춰서 왔었으니까 그쯤 되었을 거예요.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으로 가는데 딸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토마스를 피해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그에게 뛰어가 주먹질하고 칼을 빼앗았고 더 이상 같이 머물 수 없다 생각해 차에 태워 언덕 쪽에 있던 도로가에 떨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같이 살고 계셨던 거죠? 보니까 친척이나 지인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전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죠. 지인을 통해 그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며칠 전에 그 아이를 알았을 때는 머물 수 있는 곳조차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임시로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었던 거죠. 사실 강아지 사건 말고도 이상 증세를 보인 건 많았습니다. 툭하면 칼을 들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든지 목을 매달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죠. 어쨌든 제가 그 아이를 벌어놓음으로써 자살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군요. 이러한 로버트의 증언을 듣게 된 경찰은 확실히 자살한 게 맞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한 명의 자살자로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존과 로버트는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는데 너한테 고작 그 정도만 물어보고 수사를 종결시켰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네가 말 좀 해도 좋은 것도 아닌데. 경찰 놈들은 정말 우리보다 멍청하게 확실해. 아마 부검을 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한 사람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하다니.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래도 다음부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이번엔 운이 좋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시신이 연속적으로 발견되었을 땐 쟤네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래,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존. 괜찮아. 파파 스머프. 그렇게 많은 살인을 저지른 후 그들에겐 한 가지 패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겟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베리와 토마스의 케이스를 놓고 생각해봤을 때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애초부터 살인이 아닌 실종이나 자살 등으로 위장시켜버린다면 더욱 깔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들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이렇게 정형화시킨 범행의 텀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마이클 가디너 살해,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10월 17일에 베리 레인 살해, 마지막으로 11월 4일 마이클 가디너 살해. 그런데 자신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던 존과 그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로버트가 살해한 사람 중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고작 2사람이었습니다. 소아 성범죄자였던 베리와 레이였죠. 이 중 레이는 성범죄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수잔의 말로만 믿어지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레이의 범행을 알아챌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살해되었죠. 마이클은 고작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해 입에 손을 갖다 댔다가 소아강간법으로 낙인 찍혀 로버트와 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었고 로버트의 딸에게 정신 나간 짓을 했기에 살해당한 뒤 자살로 위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면밀히 그들이 저질렀던 범행들을 분석해보자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라는 명분은 시간이 갈수록 개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둘은 피해자들의 정부지원금을 계속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베리, 수잔, 레이의 것이었죠. 매달 모인 그 금액은 그들이 작은 사치를 부리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아내기 위해 실종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려면 서류 위조 작업은 필수였고 그럴수록 점점 복잡해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앞으로 희생자들이 늘어갈수록 그들의 수입은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관계도에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음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9세의 개빈 포터로 결정되었습니다. (1967년에) 태어난 개빈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이혼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의 곁에서 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 지냈고
그녀는 하나뿐인 손자에게 큰 사랑을 주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방치되었던 영향이 컸던 탓인지 약간의 우울증을 항상 달고 살던 그는 1990년 23살이 되었을 때 마약에 중독되었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재활센터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던 어머니는 결국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인지 케빈이 24살이 되었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케빈에게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기에 그는 재활센터에 성실히 다니며 마약 중독을 극복해내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취업하는 데까지 성공하여 전화기술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죠. 회사에서 그의 능력은 인정받게 되어 1991년에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장기 출장을 보내줘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필리핀에서 돌아온 그는 다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케빈은 회사를 그만두고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호주 전역을 떠돌며 거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약 2년 동안 전국으로 떠돌아다녔던 그는 결국 호주 남부 지역에 정착하였고 그곳은 애들레이드 북부 외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돈을 처방받고 마약 중독자들의 모임에 나가 성실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이미도 마찬가지로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이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마약에 손이 대기 시작하면서 손을 떤다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이미의 모습을 봤던 크리스틴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던 것이었죠. 이렇게 제이미와 케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같은 점이 많았던 서로를 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제이미는 집에서 독립해 지내고 있었는데 집도 없이 떠돌던 케빈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도록 허락해줬죠. 하지만 마땅한 벌이도 없던 터라 둘은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다시 어머니인 크리스틴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케빈은 매우 고마워하며 그 집에 함께 머물기 시작했고 크리스틴과 그의 의붓형인 트로이, 동생 에드리안, 크리스토퍼, 그리고 존 번팅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며 마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약을 하고 자는 데 보냈죠. 이런 나태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존은 그들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속된 말로 일컫기 시작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998년 4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이미는 형제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자동차 극장에 갔던 날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던 중 어디론가 외출한 줄 알았던 케빈이 도로가를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 온다고 있기에 따로 차를 세워 물어보진 않았고 영화를 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로버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제이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죠. 제이미는 로버트와 존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둘이 집에 모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이미 아니? 식사는 했고? 네. 그럼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네? 네. 존과 로버트는 제이미를 데리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존은 구석에 원래부터 쌓여있던 낡은 이불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제이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사후 경직도 오지 않은 케빈이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었기 때문이었죠. 목에 심각한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얼마나 세게 목이 졸렸는지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경직시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존과 로버트는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이미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듯했죠. 제이미는 둘이 살인에 대해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존을 존경했고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라는 빈 공간을 채워줘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이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존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살인자로서 앞에 서 있을 뿐이었죠. 동시에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둘은 케빈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귀만 열어두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내가 짰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지? 이 자식이나 너나 평소에 마약하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잖아. 오늘도 역시 어디로 갔다가 약을 사왔는지 차에서 깊게 잠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자고 있던 이 자식 목에다 걸고 팽팽하게 잡아당겼는데 글쎄 약쟁이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로버트가 힘에 붙일 정도였어. 그렇지 로버트?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발버둥 치면서 바닥에 있던 드라이버를 주워서 미친 듯이 찔러대는데 존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짜 찔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개빈 손목을 잡아서 가슴 위로 고정시키고 로버트는 이를 악물고 잡아당겼어.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야. 뭐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여기 잠시 숨겨놨어. 제이미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에 들어? 제이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말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가 그들의 범행에 더 깊이 들어가 배우기 시작한 것은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존이 픽업 트럭에 44갤런짜리 플라스틱 드럼통을 싣고 집에 도착했던 날이었죠. 제이미에게 도움을 요청한 존은 그 드럼통을 차에서 내려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모두 걷어낸 뒤 죽어있던 개빈을 들어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그 뒤엔 준비해온 도구들로 뚜껑을 닫아 완전히 밀봉시키는 듯 했고 드럼통을 굴려 천으로 덮여진 구석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을 걷어내자 다른 드럼통이 보였고 존은 뚜껑을 열어보더니 아주 잘 썩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제이미의 목덜미를 잡고 통 안쪽으로 잡아당겼고 이미 썩어가고 있던 두구의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 이제 너도 우리 팀원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네가 알고 있는 베리 레인과 마이클 가디너라는 아이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 마음 추스리고 있으라고. 제이미는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던 둘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클린턴을 처리할 때 함께했다던 베리까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자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려두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론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위에 맞추며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존은 제이미를 시켜 개빈의 차를 로버트의 집 앞으로 옮겨놓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제이미라니까 처음부터 우리 작업을 돕도록 했었어야 해. 너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건 사과할게. 대신 여기 인물을 하나 주겠다. 제이미 이병. 네? 여기 카드를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그 카드는 개빈의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직불카드였고 얼마 뒤 현금을 인출해온 제이미는 존에게 건넸습니다. 꽤 흡족한 표정을 지은 존은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개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일단 개빈은 빅토리아로 갑자기 떠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개빈의 행방을 알렸지만 원래부터 타지인 취급을 받았던 그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종종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죠. 한마디로 개빈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빈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하면서 존은 제이미와 거의 항상을 붙어 다녔습니다. 베리가 없어진 지금 다른 타겟을 물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제이미, 어렸을 때 이웃집 남자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거 들었는데 그 남자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있어? 글쎄요. 감옥에 들어갔다 온 뒤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려서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남자 말고 과거에 다른 사람이 괴롭혔던 적은 없니? 사실 트로이가 성추행을 했었어요. 제가 5살 때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라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밤에 같은 침대에서 잘 때마다 절 성추행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그런 건 없어졌어요. 뭐 그것 말곤 트로이? 너희 형 트로이를 말하는 거야? 제이미가 어머니인 크리스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듣게 된 존은 그 즉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존은 평소에도 트로이를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마약을 하며 인생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혐오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그 사건은 제이미가 거실 소파에서 잠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틴과 두 동생은 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제이미와 존, 트로이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뜬 제이미는 자기 머리맡에 서 있는 로버트와 존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이미에게 야구 배트를 건네주었고 존은 수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트로이가 자고 있던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 안을 본 그들은 트로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결국 침대 옆에 나란히 선 이들은 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작해. 로버트와 제이미는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놀라 잠에서 깬 트로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장사했던 로버트는 트로이를 안아들고는 방 구석으로 던져버렸죠. 제이미? 이게 무슨 짓이야? 제이미를 포함한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곧 로버트와 존이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트로이가 신음하며 쓰러지자 존은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쳤지만 겁에 질린 듯한 제이미는 수갑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땐 수갑이 채워진 트로이를 들어 욕실로 옮기고 있는 존과 로버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욕조에 넣은 후 존은 잠시 대화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죠. 이봐 트로이, 아직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우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가 문제를 내면 넌 정답을 맞추는 거지. 살려주세요. 정답을 맞추면 살려줄게. 알겠지? 네. 먼저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아맞혀봐. 힌트를 주자면 위대한 존재? 선생님이요.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걸? 나는 원래 너그러우니까 정답이라고 쳐주도록 하지. 그 다음 문제. 여기 있는 로버트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신이요. 신? 로버트 어때? 매우 좋은데? 트로이, 네가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줄은 몇 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어. 왜 이제서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이미 차례야. 야 제이미, 거기 있지 말고 가까이 와봐. 그래, 내 옆에서. 자, 트로이, 네 동생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모세요. 모세. 모세라는 말을 듣자마자 존은 야구 배트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얼마 뒤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잖아 트로이. 제이미가 그렇게 더럽다는 뜻이야? 벌벌 떨고 있던 트로이는 마침내 주인님이라고 했습니다. 제이미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마주할 수 없다는 듯 그곳을 나와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존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다 좋지만 경찰서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보내주었죠.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제이미는 어머니인 크리스틴이 어디로 간 건지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고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얼마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는 소파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했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나 욕실 문 앞으로 가서 트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엉망이 되어 있던 트로이는 두 사람에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사타구니였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자 로버트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존은 플라이어를 꺼내 발가락과 발톱을 으스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의 눈엔 마치 지옥과도 같은 풍경이었죠. 그렇게 몇십 분이 지난 후 존은 준비해왔던 녹음기와 미리 작성해둔 듯 보이는 대본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존은 그 대본을 건네받은 트로이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며 지시했고 녹음기를 틀어 그의 입 주변에 위치시켰습니다. 엄마, 그리고 동생들,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절 신경 써주라는 존한테 말했었죠. 그 새끼 그냥 혼자 내버려둬 라고요. 이 집이 아닌 세상 어떤 곳으로라도 떠날 거예요. 꼭 마약을 끊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운을 빌어주세요. 그 전까지 날 찾지 마세요. 모두 잘 지내요. 존은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듯 다른 종이를 꺼내들며 마저 읽으라며 명령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제이미는 바로 자신 때문에 트로이가 죽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욕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모습을 본 존은 돌아오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시켰죠. 존은 트로이에게 사과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그는 곧바로 어린 시절 제이미를 학대했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이미에게 한 짓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직감한 듯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존은 그의 입에 양말을 쑤셔넣었고 그의 말은 마침내 멈추게 되었죠. 로버트는 들고 있던 덕트 테이프를 머리를 둘러 칭칭 감기 시작했고 존은 시끄러운 하드코어 락을 틀어놓고 흥겨운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로버트는 나일론으로 된 밧줄을 올가미 모양으로 만들어 가져왔고 잭이 그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에게 밧줄을 넘겨주고 욕실 밖에 있던 제이미의 손을 끌고 들어왔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공들인 건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즐겁지. 한편 로버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발버둥치던 트로이와 몸싸움을 하다 욕조의 뒤통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꽤 심각해 보이는 부상을 입었는지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사형 집행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던 트로이는 욕조 위에 누워 무릎 꿇고 있던 제이미를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이미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존의 눈을 쳐다보았고 정신을 차린 로버트는 다시 밧줄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번엔 아무런 이변 없이 진행되어왔고 제이미는 그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은 트로이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드럼통이 보관되어 있는 차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개빈 포터가 죽은 뒤 처음 누워있던 그 이불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크리스틴과 두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이 그들에게 트로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동안 제이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트로이와 존은 다퉜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트로이가 가출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투게 된 원인은 어렸을 적 트로이가 제이미에게 했던 성추행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게 된 크리스틴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더욱 귀를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존은 또 다른 플라스틱 드럼통을 사왔습니다. 존은 이번에도 제이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 둘은 함께 차고로 들어가 이불 안에 있던 트로이의 사체를 드럼통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이 가져온 통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것은 트로이의 다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존에게 문제가 되는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도축장에서 일했던 기술을 이용해 칼을 가져와 발을 잘라내버렸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데 차분하게 제이미와 대화를 나눴고 마침내 통 안에 제대로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제이미,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처음엔 나도 그랬어. 도축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칼질이 서툴러서 여러 번 다쳤거든. 하지만 너도 나한테 배워서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 처음에 원래 다 그런 거야. 제이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었죠.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가족을 해치려 할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생각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저 드럼통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제이미는 존과 로버트의 앞에선 기뻐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크 에이드는 존의 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로버트는 존의 가장 촉망받는 부하이자 떼놓을 수 없는 공범자로서 성장하고 있었죠. 1998년 말 마크는 다시 존의 팀으로 들어갈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애들레이드 외곽의 스미스필드 플레이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두 딸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게일과 그녀의 딸도 함께 지내고 있었죠. 존과 다시 자주 연락하며 지내기 시작한 마크는 그와 로버트를 자주 집으로 초대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며 몇 시간이곤 눌러앉아 있었죠. 하지만 존이 이렇게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크의 여동생인 게일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오랜 여자친구인 크리스틴에게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해 자주 집을 비우게 될 거라며 얘기해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피해자들의 정부지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며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 날 존에게 마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과 크리스틴이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사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었죠. 비록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지만 큰 문제는 차고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존의 트로피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크에게 드럼통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사람의 시체가 4구나 들어있는 드럼통 3개를 옮기는 일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와 로버트, 존, 제이미는 사람들이 모두 잠에 들기 기다렸다가 존의 픽업 트럭에 싣고 옮겼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옮기는 데 성공한 그들이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엔 존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게일의 아들인 18세의 프레드 브룩스였습니다.
프레드는 1981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복지센터에서 열었던 빈곤층을 위한 모임에서 서로를 만났었죠. 가난했던 이유로 프레드가 제대로 자라기 전에 이혼하였고 법원에선 그를 위탁가정에 보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프레드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는데 그가 15살이 되었을 땐 아버지인 프레드 브룩스 시니어, 어머니인 게일 브룩스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지내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졌던 관계로 당국에서 마련해준 최선의 조치였죠. 이렇게 다시 함께 지내게 된 가족은 호주 전역을 떠돌다시피 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이혼을 겪었던 터라 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2년이 지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프레드는 어머니인 게일을 따라 함께 떠나고 결국 게일의 친오빠인 마크 헤이든의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방을 거처로 사용한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인 존 번팅과의 연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한편 프레드는 항상 파일럿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고등학교를 마쳐야 했고 이것을 본다면 애들레이드 외곽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정해진 최소한의 커리큘럼을 끝마치고 싶어 한다는 동기를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학교에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17세의 여자아이와 사귀기 위해 꽃과 보석 등을 사주며 구애를 했지만 단지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프레드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토로하듯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어머니인 게일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녀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인 존과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인 척 행세를 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게 문제였죠. 그 이유로 항상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프레드가 갑자기 사라졌던 건 주변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998년 9월 17일 목요일 프레드는 학교에서 열린 직업박람회에 참석하여 공군에 입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엔 친구들과의 파티에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이 파티는 프레드가 공군에 입대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며 어머니인 게일이 마련해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될 때까지도 프레드가 돌아오지 않자 게일은 경찰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밤에 파티에 참석했는데도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프레드가 파티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일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적이 없던 아들을 놓고 심각해져 갔죠. 한편 제이미는 차고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약을 끊고 난 후 생긴 많은 취미 중 하나였죠. 그러던 중 그는 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이미,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으로 재밌는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어. 얼마 후 제이미는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프레드가 널 기다리고 있어. 사실 네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거짓말하고 데려왔거든. 알겠지? 들어가자. 집안에선 로버트와 프레드가 수갑을 이용해 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열쇠를 이용해 채웠다가 벗기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둘이 있던 방은 몇 달 전 트로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습격당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제이미를 본 로버트는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엄지손가락 수갑과 일반 수갑을 말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레드는 여전히 놀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제이미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이 자유로워진 로버트는 갑자기 프레드에게 달려들어 목을 움켜쥐고는 쓰러뜨렸습니다. 목을 더욱 세게 움켜쥐자 얼굴이 파랗게 변해갔지만 존의 말 한마디에 풀어주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자, 프레드, 이제 숨이 좀 쉬어지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소리만 지르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은 없을 거야. 알겠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라고 했지. 물어보라고는 하지 않았어. 마지막 경고야. 제이미는 사실 프레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존을 따라 그 집에 갔을 때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인사를 제외한 대화조차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죠. 존이 했던 말로써 알고 있기로는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동성애자 혹은 아동성애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이미가 그의 모습을 지켜봤을 땐 그런 사람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에 존은 다른 이유로 그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고문하고 죽이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지금 존과 로버트 앞에 있는 프레드를 구해내기 위해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존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고 수갑이 채워진 프레드를 욕실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프레드를 욕조로 밀어넣은 뒤 트로이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되풀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제이미는 단지 지켜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존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만 잘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트로이에게 들었던 칭호인 선생님, 신이라는 칭호로 불러달라고도 명령했죠. 그리고 존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동안 로버트는 프레드의 바지와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2개는 코에, 다른 2개는 귀에 꽂아 넣었습니다. 존은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려는 듯 불이 붙어있는 끝부분을 입으로 계속 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지난 뒤 존은 녹음기와 대본이 쓰여진 종이를 꺼내 평소처럼 읽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죠. 엄마, 파티를 가기 전에 제니를 우연찮게 만났었어요. 그런데 끝끝내 저와 사귀려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전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퍼스로 가서 지내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쯤에 돌아올게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사랑해요. 트로이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녹음을 마친 존은 로버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철로 된 듯한 집게 한 쌍을 들고 그의 발가락을 잔인하고 으깨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게의 끝에 있는 전기선은 어떤 전기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처음 보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존에게 물었고 베리약이라고 대답을 해왔죠. 슬라이덕스라고도 불리는 이 장치는 가정용 변압기로서 원하는 전압으로 바꾸어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을 즐기려는 듯 베리약을 준비해왔던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전원을 켜기만 한다면 발가락을 찝고 있던 집게에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킬 수 있었는데 최대 전압은 260V였습니다. 존은 이 기계가 어떤 장치인지 상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있던 클립을 떼어내 하나는 고환에, 하나는 성기에 물려줬습니다. 처음엔 20V에 맞춰 전류를 흘려보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왜 제니를 범하려 했던 거지? 그리고 전류 공급을 멈추자 프레드는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존은 20V를 더 높여 40V에 맞춘 뒤 다시 전류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를 이미 범했던 거야? 왜 그런 거야? 프레드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이 고문은 전압을 높여가며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존의 질문에 부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갔죠.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된 프레드는 모두 사실이라며 자신이 범했다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존이 제안하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고 수긍하려 들었죠. 로버트는 그렇게 태도가 바뀐 프레드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기절한 듯 바닥에 쓰러져 숨만 내쉬고 있었고 존은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의 버튼을 딸깍하고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프레드를 고문할 때도 모두 녹음해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가 깨어날 때까지 비명이 녹음된 부분을 계속해서 돌려들으며 로버트와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베리약은 고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깨어난 프레드에게 다가간 존과 로버트는 손에 라이터와 어린이 폭죽용 화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안았고 존은 그의 요도로 화약을 쑤셔넣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화약이 가득 찼을 땐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프레드는 타들어가는 화약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을 쳤으나 워낙 힘이 센 로버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이와 같은 고문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엔 비명을 지르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베리약을 이용해 고통을 줬고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축 처져버린 프레드의 입에 어디서 주워온 듯 보이는 스타킹을 쑤셔놓고 덕트 테이프로 감아버렸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행동의 마지막은 준비해온 주사기에 물을 넣어 프레드의 혈관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내내 그 둘은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듯했고 이 모든 고문과 살인은 너무 지나쳐 보였습니다. 어쨌든 여지껏 발생했던 피해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행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이렇게 목숨이 끊어진 그의 시체를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고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체와 소지품들을 이사한 집 뒤에 있는 낡은 차량에 숨겨놓고 다음날 마크가 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범행을 마무리한 존은 게일과 만났을 때 프레드가 도망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추가적인 기름통도 구매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모습은 매우 서두르는 것 같이 보였다고 말이죠.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들려오는 프레드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날 찾지 말라고 했잖아. 끊어. 그것은 존이 그를 고문하기 전에 녹음해두었던 음성이었죠.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믿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도 그 녹음을 듣고 난 후 실종이 아닌 스스로 떠나버린 거라 생각하고 수사를 종결하기에 이르렀죠. 프레드 브룩스는 실종자 명단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어느 날 존과 제이미는 함께 차를 타고 머레이 브릿지를 지나가던 중 도로가를 걸어가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존은 그 남성이 트로이와 닮았다는 얘기를 시작했죠. 저 자식 트로이랑 닮지 않았어? 그래 보이네요.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동성애자라는 게 너무 티나잖아. 그럼 네가 저 남자랑 친해져봐.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진 않을 테니 그것만 해봐. 알겠지? 존의 팀원이었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남자를 뒤쫓아가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우연히도 제이미의 친구가 살고 있던 집의 옆집이었죠. 그렇게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고 친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본 그는 제이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아주 좋은 아이구나. 내 이름은 게리 오드와이어라고 해. 앞으로도 인사하며 지냈으면 좋겠네. 자주 인사를 나누며 꽤 가까워졌다고 느낀 제이미는 존에게 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 나 잘 해낼 줄 알았어.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도록 할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알아보도록 해. 존은 그가 정말로 동성애자인지 성범죄자인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바뀌어있는 악마 그 모습 그대로였죠. 그리고 제이미는 며칠이 지나 게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더욱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이혼했고 태어난 지 고작 18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땐 모린 폭스라는 여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모린이 데려온 9번째 아이였죠. 입양을 알아보고 있던 다른 양부모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선 잦은 간질 발작과 너무도 왜소한 몸집 때문에 꺼려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건 그를 입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74년에 모린의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점이었죠. 이런 상태에 놓인 모린은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엇나가기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게리가 15살이 되었을 땐 종종 길거리를 거닐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선 항상 정직하게 자신의 범행들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1994년 크리스마스 날 밤에 그가 차에 치이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 치여 피를 흘리고 있던 게리를 돕지 않고 도망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곳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엎드려 쓰러져 있던 그를 발견하고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그는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와 두개골에 철판을 집어넣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복합골절을 당했던 그는 깨어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분명한 점은 뇌에 손상을 입어 지능 수준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쩔뚝거리며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지능을 갖게 된 그는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잊고자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능의 영향이었던 것인지 사람을 쉽게 믿고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했죠. 자신에게 접근한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곤 했는데 그중 한 명은 그에게 받은 집 열쇠를 이용해 귀중품들을 모두 훔쳐가버리기도 했죠. 1998년 10월 말 게리의 양어머니인 모리는 쇼핑을 하러 갔다가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게리에게 연락하여 간만에 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술이나 마약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아들이 어느덧 29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심각해하기도 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제이미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머레이 브릿지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룸미러로 뒤에 따라오고 있던 존의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도로가에 차를 세우자 존도 따라 세웠고 그쪽으로 걸어간 제이미는 로버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이미, 어디 가는 거야? 저 따라오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여기 곧 파티가 열린다기에 로버트랑 함께 오다가 우연찮게 널 본 거야. 네, 그럼 전 가볼게요. 바빠? 왜 벌써 가려고 해? 저도 지금 친구들이랑 파티에 참석하려고 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 네. 취소하고 우리랑 가자. 싫어? 아니에요. 그럼 친구한테 연락하고 올게요. 시간은 흘러 해가 졌고 제이미는 존에게 불려가 전혀 다른 종류의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존과 로버트가 술을 가지러 다녀올 동안 제이미는 게리의 집에서 놀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리는 흔쾌히 그들을 맞이했고 음식까지 본인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게리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자리한 그들은 제이미의 소개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소개가 끝나자 분위기는 다시 서먹해졌고 존은 제이미에게 게리를 좀 취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직접 제조한 밀주 한 병을 꺼내 제이미와 게리에게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술을 마신 둘은 빠르게 취했고 흥이 오른 건지 무엇을 보여주겠다며 게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앉아있던 로버트는 그의 목을 움켜잡았고 분위기는 빠르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던 게리는 키가 160도 겨울 넘을 정도로 작았는데 190cm가 넘는 로버트에게 붙잡힌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보였죠. 급작스러운 상황에 게리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존은 로버트에게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죽게 된다면 자신들의 흥이 깨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죠. 존은 제이미에게 게리를 진정시켜달라고 얘기한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거실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매트리스를 눕히고 게리를 옮겼습니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그 위에 걸터 앉은 그는 심각해 보일 정도로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게리씨? 이제부터 대답을 잘하셔야 할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면 여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걸 확실히 하겠군요. 당신은 소아성애자나 동성애자가 맞죠? 아니야. 존이 로버트에게 눈짓을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신은 소아성애자나 동성애자가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자 로버트는 다시 때렸고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동성애자이자 아동성애자라고까지 인정한 게리는 그들에게 선생님,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이미가 존의 차에 있던 베리약과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을 땐 그 안에 화약, 라이터, 덕트 테이프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던 게리는 은행 계좌 정보와 정부지원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서 로버트는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대답이 나왔을 땐 주먹을 날렸죠. 곧 존은 그에게 베리약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그의 바지를 찢고 집게를 부착시켰습니다. 트로이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전압을 올려 고문을 시작했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가 아닌 게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존에게 소리쳤습니다. 제이미? 무슨 말이야? 이제 그만하세요. 게리는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도 아니라고요.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듣게 된 존은 제이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착되어 있던 집게를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이미에게 다가와서 가슴을 손바닥으로 몇 번 내려친 다음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로버트는 짐을 챙겨 제이미를 한번 흘겨본 뒤 따라 나갔죠. 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다음 날까지 존과 로버트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게리의 집으로 가서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시뻘건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듯 했고 이미 게리를 처리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제이미의 얼굴을 알고 있던 터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차에 탄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게리 이웃들에 의해 한 가지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과 로버트가 짐을 싣고 있던 날이 바로 게리가 이사를 떠나는 날이었다는 것이었죠.
시드니로 거처를 옮기기로 한 게리는 무거운 가구를 모두 합쳐 $200에 그 둘에게 팔기로 결정했었고 이미 집 열쇠까지 넘겨준 상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존은 다른 이웃들을 게리의 집으로 초대하여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무료로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집을 살펴보던 이웃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세탁실에서 나고 있던 이상한 냄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 그건 게리가 냉동실에서 꺼내놨던 고기일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된 이웃 사람 중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구에만 관심이 쏠려있을 뿐이었죠. 결국 며칠이 지나 가구를 모두 정리한 존과 로버트는 세탁실에서 썩어가고 있던 게리의 시체를 마크의 집에 있던 차고로 옮겨 드럼통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게리의 죽음을 미뤄보면 오히려 트로이 때와 비교해 그의 탐욕과 잔인성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존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소아성애자나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였고 곧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존을 지극히도 싫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크 헤이든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헤이든이었죠.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크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왔던 엘리자베스는 그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하는 불효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오의 이유가 무엇이든 이 사실이 존의 귀에 흘러들어간다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시신들이 담겨있는 통들은 여전히 마크의 집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존의 살해 증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통 안에선 부패되고 있는 시신들로 인해 끔찍한 냄새가 흘러나고 종종 차고에 들르곤 했던 엘리자베스는 그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그녀에게서부터 존과 어울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숨기는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결국 그는 클린턴 트레지스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존이 했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제이미에게 흘러들어갔고 공범이었던 그는 존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하, 그래?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 마크 이 자식은 기집애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말한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은 1998년 11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인 게이를 통해 엘리자베스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외출을 다녀온다는 사실을 파악한 날이었죠. 하지만 이번 작업에 제이미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게리를 작업할 때 보였던 모습을 통해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존과 로버트는 그녀의 집으로 놀러가 평소 하던 것처럼 맥주를 마시며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제압하였죠. 수갑을 사용했으며 과거 다른 희생자들을 대할 때처럼 욕조에 넣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놀라지 마. 그냥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는 그녀에게 베리약, 화약, 밧줄 등을 통해 다시 고문하기를 즐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양말을 목 깊숙이 집어넣고 덕트 테이프를 감아 질식하도록 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그녀는 평소에 항상 궁금해하던 차고의 드럼통 안으로 집어넣어줬고 존과 로버트는 마크와 게일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크, 참,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무슨 일인데? 사실 난 엘리자베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 다른 남자? 바람 피고 있었다는 거야? 오늘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 같길래 그 남자를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어. 그 이후로 우린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와 떠나버리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하, 혹시 지난번에 봤던 그 자식이야? 맞아, 키 크고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게일은 바람피고 있던 남자에 대해 몇 번 본 적이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진 않았죠.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그럴 리가 없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친동생인 가리온이었죠. 평소에도 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끔찍히도 사랑해줬기에 단순히 바람피는 남자 때문에 사라져버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다음날 언니의 집에 온 그녀는 마크에게 행방을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필요한 짐들을 챙겨 나갔었어. 그게 말이 돼요? 간다고 하는데 붙잡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바람핀 여자 따위 보고 싶지 않다고. 가리오는 믿을 수 없다며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마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날 때까지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본인이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언제 실종되신 건가요? 4일 정도 되었을 거예요. 형부는 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럼 형부라는 사람에 의해 실종되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느낌이 그래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를 마친 그녀는 계속해서 언니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바꾸는 마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게일과 잠자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려 준비하고 있었어. 전에 말했던 건 그냥 핑계였어. 지난번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람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러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크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마크의 장모님이자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가리온의 어머니였죠. 그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마크의 주장은 또 다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말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었죠.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왔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약 5분간 대화를 나눈 마크는 더 이상의 말을 아끼고 떠나버렸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자신의 트로피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범행 뒤 소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각 존에게 트로피는 드럼통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말하자면 드럼통 안에 들어있던 썩어가는 시체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곳은 마크의 집에 있는 차고이고 어느 날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한 후부터 문제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가리온이 했던 엘리자베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왔던 것이었죠. 통에서는 심각하게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던 존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그에게 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방향제나 향수로 냄새를 막으려 노력했었지만 게리 사건 이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듯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마크에게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존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색 첫째 날은 다행히도 발각되지 않았고 늦은 밤이 되어 마크의 벤에 실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총 5개의 드럼통에는 7명의 피해자가 들어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게일은 서두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존은 그녀에게 혹시 경찰이 오는지 감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자신의 아들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차에 옮기려 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시각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통의 높이가 맞지 않아 트렁크에 실리지 않았고 존은 곧바로 자신의 픽업 트럭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마친 후 그들은 호일턴의 빈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존의 친구 중 한 명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었죠. 그 늦은 새벽에 연락하여 부탁했었고 존과 로버트, 마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몇몇 친구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픽업 트럭으로 가까이 다가간 그들은 심각한 악취를 맡게 되었죠. 야, 존, 이게 뭔 냄새야? 안에 캥거루 시체들이 있어. 로드킬 했었는데 손질하려고 넣어놨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뭐야. 와, 그런데 냄새 대박 사건이네. 미안해. 잠시 여기 보관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차를 여기 주차해놓을 거지? 응, 다시 가져가기 전에 연락할게. 당시 그곳은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드럼통에서 새어나온 악취들이 바람을 타고 인근으로 퍼져나가고 그 이상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죠. 본인은 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지만 악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은 2주마다 그곳으로 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대해 항의하러 온 사람들과 만나 불평을 듣곤 했는데 존은 사람들의 요구에 그 어떤 것도 하길 거부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그곳을 빌려준 친구는 존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부탁했고 그는 스노우타운으로 옮겨갔습니다. 존이 그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농업으로 주된 사업을 하고 있던 마을이 최근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끌렸던 점은 오래된 주립은행 건물이 빈 채로 있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으로 쓰였던 건물이었던 만큼 철로 된 출입문과 넓은 내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큼직한 금고가 있었죠. 꽤 두꺼운 철판문으로 된 금고는 큰 손잡이를 돌려 조합을 맞추고 열쇠를 사용해야지만 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은행장이 개인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었기에 존의 입장에선 이곳은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존은 건물 소유주를 만나 임대 계약을 맺었고 드럼통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금고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존과 로버트, 마크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고 마침내 죽음의 냄새는 금고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무언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제이미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최근까지 그 건물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던 제이미에게 존은 단지 갈아입을 옷을 갖다 달라며 부탁했었죠. 이제 날 죽이려는 거겠지. 어떻게 하지? 경찰에 말해야 하나? 그런데 드럼통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는데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 날 죽이러 올 텐데. 공포에 떨며 온갖 걱정을 하고 있던 제이미는 시멘트 자루를 차에 싣고 마크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존을 마주할 수 있었죠. 존은 먼저 냄새가 많이 나는지 물었고 제이미는 그렇다고 하며 마트에 가서 방향제를 구해 곳곳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이미, 역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너뿐이네. 우리 다시 가까워진 거 맞지? 네, 그럼요. 그럼 너한테 보여줄 곳이 있어. 방향제 몇 개 들고 따라와봐. 존은 로버트, 마크, 제이미를 데리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의 악취가 쏟아져 나왔죠. 뚜껑 모두 열어놔, 로버트. 뚜껑을 모두 열자 존은 안을 쳐다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이것 좀 봐. 안에 이상한 물이 생겼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존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웃었고 제이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를 제외한 사람들은 마크의 차에 실려있던 시멘트 자루와 공구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계획은 이러했죠. 시체를 모두 토막내어 다시 드럼통에 집어넣고 시멘트로 채운 다음 밀봉하고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존과 로버트는 가장 먼저 트로이를 작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존은 도축 기술을 이용해 뼈와 살, 근육을 모두 분리하여 옆에 놓았고 로버트는 그것들을 주워 다시 드럼통에 담아 놓았죠. 이 작업을 보고 있던 마크와 제이미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 바깥으로 뛰어나와 구역질을 하고 줄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들어간 제이미는 고안이 얼마나 더럽게 생긴 것인지를 웃으며 말하고 있는 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하룻밤이 지나갈 때까지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침 해가 밝아가고 있을 때 작업은 모두 끝이 났고 그들은 근처에 있던 존의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빈집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였죠. 이들에겐 심각한 냄새가 났었지만 캥거루 시체 썩는 냄새로 알고 있던 터라 그 이상 묻지는 않았죠.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1997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클린턴 실종 및 살인 사건을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 베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같이 수사를 이어가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단서를 잡은 상태였죠. 1998년 7월 로버트가 베리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던 것입니다. 베리가 양도를 하였건 어떻게 되었건 법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단서로의 효력은 충분했죠. 그것으로 인해 경찰들은 클린턴과 베리 실종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를 로버트 바그너로 올려놓은 뒤 수사를 이어갔고 꾸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가 실종되면서 로버트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죠. 동시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레이 데이비스와 수잔 앨런과 같은 다른 실종자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로버트의 집 전화선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 없는 도청으로 불법이었지만 오랫동안 단서가 없던 사건을 해결해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이 기간을 포함하는 긴 시간 동안 로버트는 동료들과 함께 8명이라는 사람을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마이클 가디너, 1997년 10월 베리 레인, 1997년 11월 토마스 트레빌리언, 1998년 4월 케빈 포터,
1998년 9월 트로이 우드, 1998년 9월 프레드 브룩스, 1998년 11월 게리 오드와이어, 1998년 11월 엘리자베스 에이든, 그리고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사건은 9번째 희생자인 데이빗 존슨을 살해했을 때였습니다. 데이빗과 그의 쌍둥이형은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행운일 거라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작 3살 때 이혼한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와 함께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빅토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땐 그러한 삶에 대해 불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된 1990년에 그는 다시 연락이 닿게 된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위해 애들레이드로 돌아갈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전했죠. 결국 아버지인 마커스가 살고 있던 집 앞에 도착하게 된 데이빗은 이미 4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던 크리스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 마커스는 크리스틴에게 당분간만이라도 지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죠. 그렇지만 이러한 데이빗의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었고 중요한 점은 존 번팅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무뚝뚝하게 대했던 존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엄마, 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항상 저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크리스틴 아들 중에 제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난번에 걔랑 한번 다투었더니 와서는 절 마구 때렸고요. 그 사람만 보면 몸이 자동적으로 떨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커스와 크리스틴은 이혼했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듯 보였던 데이빗은 다시 크리스틴의 집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제이미가 게리를 해치지 못하게 존을 막아섰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이미는 데이빗에게 자신이 존과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살해했는지,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두 상세히 말이죠. 그리고 데이빗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해 듣게 된 데이빗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피해자들처럼 살해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데이빗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1999년이 되어 애들레이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존과 로버트는 경찰들이 눈에 띄지 않기 시작하자 사건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중이었죠. 존과 로버트의 전화는 도청되고 있었고 움직임은 감시당하며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동원하는 중이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존은 피해자의 비명을 들으며 희열을 느끼는데 중독되어 있었고 곧 다시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타겟은 데이빗이었죠. 제이미는 존에게 데이빗을 유인해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9일 일요일 데이빗은 제이미를 만나 스노우타운에 있는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해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가 맞긴 했지만 정확히는 존이 임대했던 옛날 은행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였죠. 약속 시간이 되어 로버트와 존은 그곳에 도착하였고 도청을 하고 있던 경찰은 우연히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 뒤 제이미와 함께 도착한 데이빗은 건물 안에 있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긴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있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로버트가 뒤에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던 그에게 존은 수갑을 채웠죠. 그리고 은행장이 쓰던 집무실로 옮겨 의자에 앉힌 뒤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말해주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한테 계좌와 비밀번호, 신상 명세를 알려주면 되고 우린 컴퓨터로 확인해보면 되고 간단하지? 모든 내용을 답한 데이빗은 추가적으로 대본이 적힌 종이를 읽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프로그램이 켜진 컴퓨터를 앞에 두고서 말이죠. 그 프로그램은 녹음된 많은 문장들을 분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재조합시킬 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국 녹음하는데 약 1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마크와 제이미는 바닥에 비닐로 된 시트를 깔아놓았습니다. 로버트는 데이빗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말을 입에 쑤셔놓고는 덕트 테이프로 감아버렸죠. 그리고는 존과 로버트가 가장 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은 희열을 느낀 나머지 낄낄대는 웃음소리를 내며 가방 안에 있던 라이터, 화약, 고무장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잠깐만. 계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긴 했는데 이거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확실히 출금이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네. 제이미를 데리고 가서 카드가 제대로 먹히는지 확인해보고 와.
알겠어. 월마 후 로버트는 근처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 뒤 제이미에게 카드를 사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물건을 사기 위해 카드를 내민 제이미에게 전화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해왔죠. 그는 곧바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존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던 경찰도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분노한 듯 보인 존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얼마 뒤 은행으로 돌아온 그들은 죽어있는 데이빗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참,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이미 너와 통화한 뒤에 몇 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일어나더니 칼 쪽으로 뛰어가더라고. 나 혼자 있어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참 몸싸움하다가 갈비뼈 몇 개가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부러진 것 같네. 나 같은 포식자가 이런 잔챙이 때문에 다칠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참 신선하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어. 데이빗의 목에는 세게 조여진 벨트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던 그와 몸싸움하면서 다쳤던 존의 모습은 이제 제이미가 해체 작업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먼저 도축할 때 입는 흰색 고무 앞치마와 고무장화, 비닐 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미 잘라놓은 다리를 통 옆으로 옮겨놔야 했죠. 너무 끔찍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던 제이미는 눈을 뜨기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존이 방 안으로 머리를 내밀며 손님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사이먼 존스였습니다. 존이 이곳으로 오기까지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친구였죠. 은행에서 지내고 있던 존의 안부가 궁금해 불쑥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썩은 캥거루의 처리를 돕겠다며 도축장에서 입는 옷을 차려입고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존은 로버트와 제이미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어야 했기에 켜져 있는 컴퓨터 쪽으로 데려가 쓸데없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이미와 로버트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금고 밖으로 나와 잠근 후 사이먼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업이 벌써 다 끝났나? 네,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맥주나 한잔 할까? 원래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었어? 존과 로버트, 제이미는 사이먼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고 존은 데이빗의 살점에 붙어있는 고무장갑을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경찰들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번엔 확실히 할 거야. 모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데이빗은 13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임신시키고 최근엔 뺑소니를 친 뒤 잠적해버린 거야. 한편 애들레이드에 도착한 데이빗의 어머니는 제이미, 로버트, 존과 대화를 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손길이 자신들에게 닿기 전에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녹음했던 데이빗의 음성을 편집해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꾸며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컴맹이었던 이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곧 다른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잘 들어봐. 내가 게일에게 연락해서 데이빗이 임신시킨 13살짜리 여자아이로 연기하라고 할 거야. 그리고 게일의 전화번호를 걔 어머니한테 드리고 연결시켜 줄 거지. 그렇게 연기만 잘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존에게 부탁을 받게 된 게일은 데이빗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게일은 그의 어머니와 통화를 완료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다시 전화 준 거야? 게일씨, 전 애들레이드 경찰서 살인사건 수사팀 조엘 웨트놀 형사라고 합니다. 경찰이요? 사실 애들레이드 경찰은 게일의 집 전화도 도청 중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인 마크의 집 전화였죠. 데이빗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그녀가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은 아니지만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라고 생각해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모두 설명해 주었죠. 그들이 데이빗에게 어떤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말이죠. 뭔가 꺼림칙함을 계속해서 느껴왔던 그녀의 입장으로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것이 명쾌해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사이먼의 집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이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형사들은 수색영장을 통해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결국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고 안에 있던 밴 한 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 친구 차예요. 친구분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존 번팅과 로버트 바그너예요. 얼마 전에 시멘트 자루를 옮기는데 이 차를 썼었어요. 시멘트 자루요? 혹시 어디 사용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로드킬했던 캥거루 시체들을 드럼통에 넣어놨다고 했었어요.
냄새가 참 지옥에서나 맡을 수 있을 만큼 끔찍했죠. 어쨌든 그걸 처리하는데 사용한다며 시멘트 자루를 나르더군요. 그럼 드럼통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오래된 은행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 같이 가보시겠어요? 사이먼과 형사들은 곧바로 그 건물로 향한 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의심스러워 보이는 대형 금고의 철문은 잠겨있는 상태였죠. 아, 이건 제가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단지 캥거루 시체가 안에 들어있다고만 알고 있었기에 사이먼은 별다른 생각 없이 금고문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존이 이 건물을 계약할 때 동참했었기에 금고의 조합을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열어봤을 땐 열쇠로 이중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열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씻겨진 비닐 시트를 말리려는 듯 넓게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지갑과 열쇠, 손글씨로 가득 찬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건 심각한 악취였죠. 그 냄새는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6개의 플라스틱 드럼통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듯 보였고 그 옆에는 수갑들과 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칼들은 금고 안 곳곳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염산으로 보이는 유리병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모든 시선은 드럼통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마 후 개봉되었을 땐 많은 사람들이 금고 밖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염산에 의해 분해되고 있던 토막난 9구의 사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그 건물을 봉쇄하였고 다음 날이 되어 범행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어 보였던 모든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존 번팅이 체포되었고 같은 날 로버트 바그너와 마크 에이든, 제이미 블라키사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전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연쇄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체포된 지 약 3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재판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드럼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범행을 밝혀내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혀진 희생자의 숫자는 총 12명, 클린턴 트레이저, 레이 데이비스, 수잔 앨런, 마이클 가디너, 베리 레이, 토마스 트레빌리언, 케빈 포터, 트로이 유드, 프레드 브룩스, 게리 오드와이어, 엘리자베스 헤이든, 데이빗 존슨. 그리고 재판은 자그마치 1년이라는 전례 없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수사 및 기소, 재판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죠. 결국 재판이 끝난 후인 2003년 12월 존은 로버트 혼자서 범행했다고 주장한 마이클 살인을 제외한 총 11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마크 에이드는 5건의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제이미는 4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존이 이들을 이끄는 사이코 집단의 리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는 이랬습니다. 존은 11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쉽게 말씀드리자면 총 11번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죠. 로버트도 마찬가지로 10건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 각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는 25년을 선고받았으나 18년 후에 가석방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미는 4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26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미와 마크는 꽤 디테일한 증언으로 수사 협조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노우타운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실제 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뛰어났고 그것을 연출한 감독도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노우타운은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발전하게 되었죠. 존 번팅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스노우타운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긴 했었지만 오히려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당국은 소외계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지금 현재도 어디에선 이름 모를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인격을 갖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져야 할 듯합니다.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Central. 5 George K. 5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Room,